자, 문제집만 봅니다. 요약집은 이제 나머지 세 개는 보지 마시고요. 해봐. 자, 문제집 342페이지 집합건물법이 있습니다. 자, 대표형의 동그라미 1번 기억합니다. 대지 분할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용부분과 대지는 분할 청구할 수 없다. 기억합니다. 자, 2번 공용부분이라고 복도계단을 말하는데 이 공용부분이 두 개가 있어요. 구조상 공용부분 또는 법정 공용부분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구조상 또는 법정 공용부분은 육안으로 봤을 때 공용부분이 명백해요. 즉 복도계단 등을 말합니다. 당연히 여기는 공용부분이다라는 취지를 등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규약상 공용부분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전유부분처럼 보여요. 따라서 여기는 공용부분이다라는 취지를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등기 필요 없고 요건 등기해야 됩니다. 그럼 2번을 보면 구조상 공용부분과 달리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를 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도 또 조심해야 될게요. 등기를 요한다는 건 여기가 공용부분이다라는 취지 등기입니다. 여길 등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요 공용부분하고 물권 취득. 이건 등기가 필요 없어요. 전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공용부분에 관한 권리는 당연히 취득하기 때문에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2번은 조심하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 잠깐 보세요. 구조상 공용부분이든 규약상 공용부분이든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 공유 지분권을 말합니다. 그 취득,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거와는 달리 규약상 공용부분은 여기가 공용부분이다라는 취지는 등기를 해야 돼요. 이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2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용부분과 물권의 취득이라 그랬죠. 이거는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구조상 공용부분이든 규약상 공용부분이든 그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2번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3번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죠.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4번 공용 부분에 관한 변경 3분의 2찬성입니다. 4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찬성. 작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원칙적으로 분리처분할 수 없습니다. 경매라 하더라도 분리처분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5번도 틀렸죠. 그래서 대표형 1, 2, 3, 4, 5번 지문 다 머리에 기억하세요. 자, 1번 또 나왔죠.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2번 공용부분 사용은 지분 비율이 아니라 용도에 따릅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복도 계단과 같은 공용부분에 관한 사용은 지분 비율로 사용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사용입니다. 용도에 따라. 3번 대지 사용권과 전유 부분에 관한 구분 사용권은 분리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규약으로 분리 처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즉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번 관리인은 첫째,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선임해야 되고요. 10인 이상일 때 선임. 관리인은 두 번째, 임기는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고요. 세 번째,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따라 3번 틀렸고요. 네 번째,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해임하되 단 각 구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입니다. 관리는 원칙적으로 관리된 지패를 소집해서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임 또는 해임해요. 예외, 각 구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는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관리인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선임하라. 임기는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여기 있는 거 3번.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 4번. 그리고 과반수로 선임 해임하되 각 구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 정도를 관리인에서 기억하시면 돼요. 4번 틀렸고요. 5번.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하자가 있다. 책임져야 되죠. 누가 책임지냐? 분양자 및 시공자. 분양자와 시공자 둘이 책임집니다. 분양자와 시공자 둘이 책임집니다. 5개 다 확인하시고. 자, 2번, 1번. 건물 일부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구분 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으로도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려면 일단 물리적으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만 됩니다. 1번 옳은 질문입니다. 따라서 그 건축물 대장에 구분 건물로 등재된 것도 무효고요. 구분 소유권 등기도 무효가 돼버립니다. 2번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려면요. 구분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구분행위는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록 또는 구분 건물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아도 구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각 층을 구분소하겠다. 또는 건물 외벽에 각 층 분양한다는 광고. 이게 구분행위예요. 이렇게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기 전이라도 구분 건물로 등기되기 전이어도 구분 행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행위라는 건 5층짜리 건물을 지은 건물 소유자가 각 층을 전체를 한 동 건물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 각 층을 구분 소유하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걸 구분행위라고 말해요. 이 구분행위는 건축허가 신청이나 분양 광고를 통해서 구분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2번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거나 구분 건물로 등기되기 전에도 건축허가 신청이나 분양 광고 등을 통해서 구분 행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공용부문 용도에 따라 4번 공용부문에 관한 지분 전유부문과 절대로 분리처분 못하죠. 5번 집합 건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그 하자는 공용부문에 존재하는 걸로 추정합니다. 공용부문에 존재하는 걸로 추정한다. 3번 1번 구분 건물이 다 완성되기 전에도 나왔죠. 건축허가 신청 등을 통해서 건축허가 신청이나 분양 광고 등을 통해서 구분 의사가 표시가 되면 여기 있죠. 구분 의사가 표시가 되면 뭘 인정할 수 있다? 구분 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2번 됐고요. 3번. 자, 우리 아파트 같은 거 보면 복도 계단에 누가 독점해서 물건 쌓아놓는 경우 있죠. 그럼 다른 소유자가 사용을 못하죠.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3번.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공용보호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구분 소유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왜 안 된다 그랬냐면 공용부문은 임대가 불가능하잖아요. 임대가 불가능하니까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도 있을 수가 없다가 판례였었어요. 그 판례를 바꿨어. 그래서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게 3번입니다. 4번 됐고요. 5번 공용부분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공용부분 변경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3분의 2죠. 3분의 2. 공용부분 변경 3분의 2. 아까 어디가 있어? 네, 대표용 4번.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상황 몇 분의 몇? 3분의 2. 그런데 공용부분의 계량에 이르지 않고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은 변경. 이건 예외적으로 과반수입니다. 근데 요 5번은 3번에 5번은 굳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공용부분 변경만 생각하세요. 아까 대표 유형에 공용부분 변경 3분의 2만 기억하세요. 예외는 기억하지 마시고. 3번 문제에서는 1번, 3번, 그 2개 정도, 1번, 3번 2개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3번 지문에서는 특히 3번 기억하셔야 돼요. 자, 4번에 1번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보세요. 구조상 공용부분은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규약상 공용부분은 여기다 공용부분이다라는 취지를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그게 1번이죠. 1번 틀렸죠. 2번 공용부분에 관한 권리 분리처분 못한다 그랬고요. 3번 자, 갑이 관리비를 체납합니다. 여기 보세요. 얘가 관리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팔았을 때 을이 요 갑이 체납하고 관리비를 승계하는가? 전유 부분 체납 관리비 승계하지 않고요.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 승계하고요. 연체료 승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기억하셔야 돼요.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만 승계합니다. 두 번째, 얘가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를 승계한다 그래서 갑이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를 면제받냐? 면제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첩적으로 승계한다고 해요. 중첩적으로 승계한다라고 합니다. 갑은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 면제받지 못합니다. 3번에 보니까 공용 부분 관리비 및 연체료도 승계한다니까 틀렸죠.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 4번요. 공용부분의 변경은 몇 분의 몇이라 그랬어요? 3분의 2라 그랬죠. 그런데 대지 사용권이나 구분 소유권의 범위를 변경시킬 정도의 공용부분의 변경은 5분의 4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 4번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수직 증축 리모델링 하죠. 그런 경우 생각해요. 그럴 때는 5분의 4 찬성. 다만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할 때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바꾸는 결의할 수 있죠. 우리 수직 증축 리모델링 할 때 여기 잠깐 보세요. 복도식 아파트가 있어요. 복도식. 이걸 계단식으로 바꿔. 뭐 어떻게 바꾸냐 리모델링 하냐면 원래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고 아파트가 뭐 4세대가 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하나를 같이 쓰는 게 이게 복도식이죠. 근데 이거를 계단식으로 바꾸는 건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를 따로 설치해요. 그리고 여기를 막아요. 그리고 요 부분을 뭐 앞으로 조금 더 내가지고 요 공용 부분, 요 복도 계단을 전유 부분으로 포함시키는 그런 수직 증축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요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바꿀 때는 민법상 공용 부분 공유물 변경을 적용해서 이때는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정리하면 공용 부분 변경은 3분의 2예요. 근데 구분 소유권의 범위를 변경시키는 변경은 5분의 3입니다. 마지막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변경하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 이때는 전원 동의입니다. 전원 동의. 이건 판례. 그래서 공용 부분과의 변경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공용 부분 변경은 3분의 2. 그 다음에 5번, 4번에 4번.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의 범위의 변동을 일으키는 변경은 5분의 4. 5분의 4. 여기 마지막. 복도 계단 같은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변경하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
이때는 전원동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4번에 4번 옳은 질문. 5번은 몰라도 됩니다. 1, 2, 3, 4. 5번에 1번 공용볼에 관한 지분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이고요. 2번 공용부분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3번 각 공유자는 보존행위 할 수 있죠. 보존행위 할 수 있고요. 5번에 4번은 우리 공유에서 봤죠.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을 독점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그거. 5번 갑이 다른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공용물에 관한 채권은 아파트를 팔았을 때 그 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공용물에 관한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 3, 4, 5, 5개. 6번에 1번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고요. 2번 전유분에 관한 압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도 미치죠. 3번은 됐고요. 4번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 전유분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할 수 있지요. 5번 민법 267조에 의하면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되죠. 근데 이건 집합건물법엔 적용이 안 됩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구분소유권뿐만 아니라 공용보건에 관한 지분권,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권, 공히 구분소유권과 마찬가지로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따라서 5번 틀렸고요. 민법 267조는 집합건물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7번 관리단은 별도의 설립 절차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단체고요. 2번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관리인 선임하고요. 3번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고요.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고요. 원래 관리는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 또는 해임하되 단 각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5번 관리인을 감독하기 위한 관리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이 관리위원회는요. 관리단에 둘 수 있고요. 관리위원회 위원은요. 관리인과는 달리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은 관리인과는 달리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5번에 보니까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아니라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관리인을 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하게 되고요. 8번에 1번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4분의 3. 2번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시키는 관리규약은 전체가 무효가 아니고요. 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해서 유효가 됩니다. 아까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승계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관리단 규약에 갑이 체납관리비 전부를 의리승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규약은 전체가 무효가 아니라 전유 부분 연체료 승계 부분이 무효고요. 공용 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부분은 무효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2번 공용 부분 관리비 부분에 한해서 유효다 이렇게 되겠죠. 3번 여기 보세요. 얘가 공용 부분 관리비 체납관리비로 승계한다 해서 갑이 면제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전 구분 소유자도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가 됩니다. 3번 전 구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면제되지 않습니다. 4번은 임시관리단 소집 청구할 수 있는 정족수가 5분의 1이죠. 5번은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가 있으면요. 관리단 소집 절차 없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전원 동의 기억하세요. 원래 관리단 소집을 하려면요. 관리인이 일주일 전에 각 구분 소유자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해서 소집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소집 절차예요. 근데 그걸 생략한 채 소집할 수 있는 방법 전원 동의.
9번에 1번 재건축결의 5분의 4 찬성. 하나의 단지 내에 수개의 동을 재건축결의 할 때는요. 전체 5분의 4 당연하고요. 각 동 5분의 4가 필요합니다. 전체 5분의 4 찬성 및 각 동 5분의 4 찬성이 필요합니다. 2번 각각의 건물마다 5분의 4 찬성이 필요하고요. 3번 재건축결의가 있을 때 반드시 재건축에 참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다시 한번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촉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달 내에 회답이 없으면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답한 걸로 봅니다. 어쨌든 반드시 서면 촉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4번 재건축을 결의할 때요. 반드시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 됩니다. 따라서 재건축 비용 분담액이라든가 적어도 산출 기준을 확정하지 않았다면 그 재건축 결의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1, 2, 3, 4 재건축 가서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10번에 1번. 아파트가 하자가 있을 때 하자 담보 책임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하자 담보 책임이 2개예요. 하자 보수 청구권 하고요. 하자 담보 추구권이 있습니다. 하자 담보 추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말합니다. 누굴 말한다고요? 손해배상 청구권. 자, 이때 하자 보수 청구권은요. 관리단이나 입주자 대표회의에도 행사할 수 있어요. 하자를 보수하라 이렇게.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현재 구분 소유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이기 때문에 하자 담보 추구권은 현재 구분 소유자만.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구분 소유자입니다. 그 1번입니다. 3번 아파트 하자로 인해서 더 이상 도저히 거주할 수가 없어. 그럼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되죠.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아파트가 점점 기울어져 가지고 25도가 기울어져서 피사이 사타처럼 해지해야죠. 그게 3번이죠. 틀렸죠. 4번 건물 주요 구조부 및 집안공사 하자 담보 책임은 10년입니다. 이 기산일은요. 10년 기산일 전유 부분 인도한 날입니다. 전유 부분 인도한 날부터 10년입니다. 기산일. 그게 5번에 있죠. 담보 책임 존속 기간은 전유 부분을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됐죠? 네, 요 정도.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여기에 지금 오늘 체크해 드린 거 몇 개 있어요. 뺀 거 몇 개 있어. 그거 빼고 나머지. 네, 그거 나오면 그거 맞춰주시면 돼요. 시험도 그 중에서 나올 거예요. 복잡한 거 나와 그러면 찍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돈을 빌려주죠. 그리고 채무자는 돈을 못 갚으면 다른 재산권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을 할 때 목적물가액의 원리금을 초과해. 그리고 채권자의 이름으로 가등기가 돼 있거나 소유권 등기가 돼 있어. 그럴 때 적용되는 게 가등기 담보법이죠. 문제는 1번에 1번 대표형이 있었나? 대표형. 자, 동그라미 1번. 1억을 빌리면서 2억 상당 건물의 채권자매로 가등기했으니까 이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2번은 물품 대금이죠. 안 돼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려면 빌려준 돈이 있어야 돼. 2번처럼 물품 대금, 유류 대금 이런 거 안 돼요. 공사 대금 이런 거 안 돼요. 가등기 담보법 적용 안 됩니다. 3번은 고려청자를 담보로 제공해서 고려청자 등기할 수 있어요. 고려청자 외벽에다가 유성볼펜으로 등기 이렇게 해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법 적용 안 돼요. 4번은 1억 빌려준데 7천만 원짜리 담보로 제공해서 목적물 가액이 더 작죠. 가담법 적용 안 되죠. 5번은 3억을 빌리는데 4억 부동산이야. 그런데 그 부동산에 2억 채권자가 있어. 그럼 이 목적물은 4억에서 2억을 뺀 2억짜리밖에 안 돼요. 2억짜리 3억을 빌려주면서 2억을 담보로 제공받았어. 가등기 담보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가등기 담보법은 적용이 되려면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빌려준 돈이 있어야 돼. 차용금. 재산권을 옮겨주기라는 약속을 해야 되는데 이걸 대물변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 목적물 가액이 원리금을 초과해야 돼. 마지막으로 채권자의 이름으로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와 관련된 거 하나 조심하시고 다음 페이지 1번에 1번 자, 갑소유 땅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땅을 누가 경매를 신청해요. 그럼 경매법원은 이 가등기가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담보 가등기라면요 배당을 해줘야 돼요. 반면에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는 배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가등기가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는 등기부상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법원이 가등기권자에게 최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뭘 최고하느냐? 담보가등기라면 채권액을 신고해라. 담보가등기가 아니라면 그 내용을 신고해라. 매수인인지 증여받았는지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신고할 것을 반드시 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대답을 하겠죠. 그죠? 그거 가지고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1번입니다.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라 당사자 의사 해석에 따라 결정한다. 여기서 당사자 의사 해석에 따라가 무슨 뜻이에요? 가등기권자한테 물어보고 요 놈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그 의사를 해석해서 담보가등기인지 청구순위보존가등기인지를 구별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게 1번입니다. 2번 차용금과 매매대금이 동시에 있었는데 매매대금을 다 갚고 차용금만 남았어요. 그럼 가담법이 적용되고요. 3번 가등기 담보법에 의하면요 귀속청산만 인정되고요 처분청산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처분청산이란 가등기 담보권자가 목적물을 팔아가지고 그 대금으로 청산하는 걸 말하는데요 처분청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번 담보가등기 권리자는요 목적물을 저당권자하고 똑같이 경매할 수도 있어요. 자, 담보가등기가 되어 있는 목적물이 경매되면 이건 저당권으로 봅니다. 뭐로 본다고요? 저당권으로 봅니다. 저당권으로. 그게 4번이고요. 5번. 자, 양도담보권자라고 되어 있는데 양도담보권자는 여기 보세요. 채권자가 소유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채권자가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지만 담보 목적이야. 이게 양도담보예요. 그런데 지가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팔아먹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얘는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양도담보권자와 거래한 선의 제3자 권리 취득한다. 그게 5번이죠. 자, 2번에 1번은요. 우리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에서도 봤어요.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가 되는 놈은 채권자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아닌 자가 가등기 소유권 등기되면 원래 무효야. 그런데 채무자와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 등기도 유효하다. 여러 차례 봤죠. 그게 2번. 그게 1번. 자, 2번에 2번. 채권자와 담보계약을 했지만 가등기나 등기를 안 했어요.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럼 가담법 적용되지 않죠. 3번 귀속청산만 인정되고요. 처분청산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4번 가등기 담보권 실행으로 청산 절차가 종료되었다는가. 자, 여기 보세요. 청산 절차가 종료되었다는 건 얘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수익을 누가 해요? 얘가 하겠죠. 그 전에는 얘가 사용수익을 하는데요. 설정자가 사용수익을 하는데요. 저당권하고 똑같이.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 담보권이 설정돼 있다 하더라도 땅은 얘가 사용수익을 해요. 그러나 청산 절차라는 게 종료가 되면 얘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상 청산 절차가 종료되었다. 이퀄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따라서 사용수익권도 담보권자에게 이전됩니다. 그게 4번이죠. 4번이죠. 청산 절차가 종료되었으니까 과실수익권을 포함한 사용수익권은 채권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자, 5번. 자, 아까 이 경우 법원은 경매법원은 가등기권자에게 네가 담보가등기라면 채권액을 신고하라 그랬죠. 신고 안 하면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법원 입장에서는 채권도 모르는데 배당해 줄 수가 없죠. 그죠?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3번에 1번. 이게 귀속 청산 절차지요. 변제기 후 청산금 등 실행을 통지하고 누구에게? 채무자 등에게. 이때 채무자 등은 세 사람,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달의 청산기간이 경과하고 반드시 그 다음에 청산금을 지급하고 가등기 담보권자는 본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양도담보권자는 이미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요게 귀속 청산 절차입니다. 요게 동그라미 2번이죠. 맞나? 그렇죠. 1번. 소유권 취득하려면은 통지하고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달이 경과해야 되고요. 이번 통지 상대방에는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3사람. 다시 한번 통지 상대방,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2번 틀렸고요. 3번 채권자는요. 자신이 통지한 액수를 다툴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는요. 설령 청산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여기 보세요. 청산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요. 2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본등기를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해명권과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돈을 갚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가지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그게 4번이죠. 다만 5번, 4번의 예외. 말소 청구 못하는 거, 변제기 경과 후 10년이 지나거나 이거 선의 제3자가 물권을 취득해버리면 그때는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4번, 5번 묶어서 기억하세요. 자, 4번에 1번 담보권 실행 방법으로 귀속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이게 귀속 청산이죠. 아니면 저당권처럼 경매, 둘 중에 하나 선택. 2번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시 가등기 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청산금은 목적물 가액, 청산금은요. 목적부동산 가액에서 자신의 채권액과 선순위 권리자권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후순위 권리자권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신 채권액과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게 청산금이 됩니다. 후순위 권리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3번 당연히 가등기 담보권자가 이 선순위 저당권이 있었어요. 이 가등기 담보. 요걸 변제했어. 그럼 구상권이 생기죠. 그것도 피담보 채권에 포함이 되겠죠. 그게 3번 담보됩니다. 자, 4번 청산 절차를 마치기 전에 여기 보세요. 목적물이요. 경매가 돼버리면요. 더 이상 이 귀속 청산 절차는 불가합니다. 목적물이 경매되면요. 가등기권자는요.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고 소멸합니다. 따라서 본등기 따위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5번
경매되면 저당권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5번에 1번. 자, 청산금을 통지할 때 이 가액은 주관적 평가액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 객관적 청산금에 미치지 못하고 주관적 평가액이라 하더라도 통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해야 됩니다. 4번. 청산기간 내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채무자가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다 하더라도 가등기 담보권자보다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을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즉 이 청산금에 대해서는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얘네가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채권자가 청산기간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을 못합니다. 자, 5번 여기 보세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산금을 지급했다, 본등기했다, 무효입니다. 가등기 담보법은 통지와 2달 경과가 핵심 절차예요. 따라서 이런 절차가 없다면 청산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본등기 청구 못하고 본등기 했더라도 무효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통지하고 2달이 지나면 유효로 바뀝니다. 본등기가 유효로 바뀝니다. 그게 5번이죠. 본등기가 무효인데 그 상태에서 통지하고 2달이 지나면, 즉 청산 절차를 마쳤다면 그 등기는 유효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유효로 될 수 있다. 6번 을은 갑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갑소유 건물에 가등기했고 병이 저당권. 여기 보세요. 을이 가등기가 먼저 있고 담보 가등기가 먼저 있고 2번 저당권이 있어요. 후순위죠. 후순위에요. 얘는 저당권이다. 1. 실행 통지 당시 건물 평가액이 채권에게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 하더라도 뭐라 했어요? 없다는 뜻을 통지하고 2달이 지나야 돼요. 바로 본등기 못합니다.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뜻도 통지하고 2달이 지나라. 따라서 1번 X. 2번 주관적 평가액이라 하더라도 통지 효력이 있다. 객관적 평가액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통지 효력이 있다. 2번 X. 자, 이 2달의 기산일은 여기 보세요. 후순위 권리자가 아니라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기산하니까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통지하지 않아도 청산 절차는 진행이 됩니다. 후순위 권리자한테는 채무자 등에게 도달하고 나서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통지하지 않아도 청산 절차는 진행이 된다라는 거. 따라서 갑은 병에게 통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을의 저당권 실행, 담보권 실행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자, 4번 후순위 권리자는요. 통지받은 청산금에 불만이 있으면요.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네. 자신의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에도 목적물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게 4번입니다. 자, 5번 병의 저당권이 실행됐으니까 담보가등기도 깡그리 소멸하겠죠. 7번 같은 건 풀지 마시고요. 자, 8번을 봅니다. 갑은 을로부터 1억을 차용하면서 2억 상당 토지에 을 명의로 이전 등기해 줬습니다. 자, 요겁니다. 양도담보입니다. 이전 등기, 양도담보. 사용수익은 갑에게 있죠. 사용수익은 얘가 합니다. 청산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갑이 사용수익합니다. 종료 후에는 을이 사용수익하죠. 1번 틀렸죠. 2번 변제기 지나 10년이 지났죠. 변제기 경과후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을에게 돈을 갖고 말소 청구 못한다 그랬죠. 아까 3번에 4번 5번 3번에 5번 변제기 경과 후 10년 경과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 이럴 때는 변제하고 말소 청구 못한다 그랬습니다.
8번에 3번 안 봐도 되고요. 4번 을이 청산 절차 없이 병에게 팔아먹으면 뭐라 써요? 여보세요. 얘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갑은 소유권 상실하는 손해가 생겼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갑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게 4번이죠. 5번 정의 불법 점유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사용수익이 침해된 거예요? 갑. 을이 아니라 갑. 갑의 사용수익이 침해된 거니까 을이 아니라 갑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정도. 가등기 담보법도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적용되었을 때 귀속 청산 절차와 관련된 아까 지문들이 있죠. 그 정도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대표형이 나왔습니다. 갑은 을과 명의상 약정을 맺고 을 명의로 이전되겠다. 이자가 명의신탁이죠. 갑이 명의상 약정을 하고요.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면요. 무약정 무효고 등기 무효입니다. 그죠? 갑이 소유자입니다. 다만 수탁자와 거래한 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이게 대원칙이죠. 다만 요 등기가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 하나 나오죠. 두 번째로요. 부동산 명의신탁이 무효라면요. 해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 할 수 없다라고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은 해지 불가하기 때문에 무효인 명의상 약정을 해지하고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면 다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일단 여기 기본 뼈대예요. 1번 갑을 약정 무효고 을등기도 무효입니다. 2번 틀렸죠. 보세요. 약정이 무효기 때문에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 할 수 없다가 옳은 지문이에요. 2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틀린 지문입니다. 그냥. 2번이 옳은 지문이 되려면요. 이게 유효일 때, 유효. 약정이 유효일 때. 2번 틀렸고요. 3번. 갑은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여기 보세요. 명의상 약정이 이자가 명의신탁에서 명의상 약정이 무효고 등기가 무효예요. 그러니까 얘가 소유자예요. 다시 말해서 얘는 부당이득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소유권에 기초한 말소 등기나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청구를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그걸 지우면 돼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는 이전 등기를 청구를 못하고요. 소유권에 기초한 말소 등기 청구나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 요거 할 수 있습니다. 이자가 명의신탁에서는 을이 부당이득한 게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 잠깐 보세요. 을이 요렇게 팔아먹어요. 그럼 얘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럴 때는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게 아니라면 요 상태에서는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에 기초한 말소등기 청구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3번 옳은 지문이고. 그래서 4번 이렇게 나와있네요.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초한 말소 청구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처럼 부당이득을 이유로 이전등기는 청구를 못하고요. 4번처럼 소유권에 기초한 말소등기 청구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을과 거래한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요 놈이 적극 가담을 했어. 그때는 반사인질성으로 무효죠. 적극 가담하면. 자, 이자가 명의신탁이고요. 다음 페이지 1번에 1번.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안 되는 거. 즉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그죠? 1번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부실법이 금지하는 명의상 약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또 신탁법상 신탁 등기된 경우 상호 명의신탁 3가지. 또 제한되는 게 3번의 종중, 2번에 5번에 종교단체 산하조직, 2번에 5번 종중, 법률엔 배우자, 종교단체 산하조직의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이때는 탈법 목적이 있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탈법 목적이 있을 때만. 자, 그럼 정리. 부실법이 적용 안 되는 거, 부실법이 금지하는 명의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요거는 요약집을 좀 볼게요. 3개. (226페이지) 하단에 보면 반가로 1번 변제를 담보할 목적의 소유권 등기 가등기, 그 다음에 구분 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 명의신탁. 오른쪽 사례 박스 밑에 반가로 3번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사실이 등기된 경우 3가지. 밑에 3번 특례, 양가로 1번 종중보유부동산을 종중외의자의 명의로, 양가로 2번 법률은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 다음 페이지 종교단체 산하조직의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요 3가지는 탈법 목적이 있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탈법 목적이 있을 때만.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1번에 1번 변제를 담보할 목적의 등기는 부실법이 금지하는 명의상 약정에 해당하지 않죠. 2번 무효인 명의신탁이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둘이 이렇게 무효인 명의신탁을 했는데요. 나중에 둘이 결혼했고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탈법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유효로 바뀌는데 언제부터냐? 그때부터. 소급해서가 아니라 그때부터 유효로 바뀝니다. 따라서 2번 틀렸고요. 3번 종중부동산을 종중외. 탈법 목적이 없어요. 그럼 부실법이 적용 안 되니까 명의상 약정 유효, 등기 유효 이렇게 되겠죠. 4번 부동산 명의신탁은 반사의 질서가 아니어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이 안 됩니다. 5번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됐죠? 그 정도 확인하시고요. 4번 사실혼 배우자의 명의신탁은 탈법 목적이 없더라도 부실법이 적용되니까 허용되지 않습니다. 5번 종교단체 산하조직이 소유한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했는데 탈법 목적이 없어요. 그럼 부실법이 적용 안 되니까 약정 유효, 등기 유효 이렇게 되겠죠. 2번에 1번 명의신탁은 반사회 질상이 아니니까 불법원인급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3가지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 형태로 나오는 거 4번을 봅니다. 갑종 중이 종원 을에게 명의신탁해서 탈법 목적이 없어요. 자, 탈법 목적이 없다면요. 부실법이 적용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약정 무효고요. 유효고요. 등기 유효입니다. 그리고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고요.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네? 약정 무효, 등기 무효는 무조건 얘가 소유권이 있는 거고요. 부실법이 적용 안 되면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 이렇게. 거기 4번이죠. 따라서 대외적으로 을이 소유권을 가지지만 갑에게는 을은 소유권 주장 못합니다. 2번 여기 보세요. 유효죠?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 할 수 있다가 돼야죠.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 할 수 있다가 돼야죠. 2번 틀렸죠. 3번 병이 X토지를 점유합니다. 대외죠. 그러니까 얘가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는 거예요. 얘는 을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이 침명했으니까 대외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을이 소유자입니다. 갑이 아니라. 따라 갑은 병에게 직접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번은 됐고요. 5번 을이 병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을과 거래한 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 2, 3, 5 세 개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 요거 두 개 사례 형태가 자주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5번 봅니다. 병소유 부동산을 매수한 갑은 을과 명의상 약정을 맺고 병에게 부탁하여 을 명의로 등기를 했다. 6번 갑이 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등기를 을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니까 요번하고 6번은요 공통적으로 갑이 병과 매매 계약을 했어요. 병과. 그 다음에 갑은 을하고 명의상 약정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병에 부탁해서 등기를 이렇게 넘겨준 거죠. 3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부르죠. 이때 명의상 약정은 무효고요.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얘가 매도인이에요. 얘가 매수인인데 신탁자예요. 얘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런 관계가 성립해요. 따라서 첫째,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대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청구 못합니다. 갑이 을에게 직접 이전 청구를 못합니다. 그런데 을이 스스로 등기를 넘겨주는 건 괜찮아요. 을이 스스로 갑에게 등기를 넘겨주는 건 괜찮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법률 관계예요. 그리고 을이 팔아먹었다. 얘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늘 수탁자와 거래한 사람은 늘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우리 요약집을 보면요. 229페이지. 가운데 박스. 반가을에 본 3자간 명의신탁.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그거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있다 없다를 명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관계에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동그라미 1번 명의상 약정은 유효하다. 틀렸죠. 명의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병이 선이든 악이든 명의상 약정은 무조건 무효고요. 2번 을 등기도 무효입니다. 병의 선악을 묻지 않고 을 등기도 여기 보세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이렇게 돼 있죠. 3번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 할 수 없습니다.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4번 을이 정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정은 선악불문하고 저당권 취득하죠. 보세요. 을과 거래한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고. 4번이 옳은 답이죠. 갑과 을이 결혼을 했고요. 탈법 목적이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유효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소급해서가 아니라. 6번 똑같습니다. 1번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음에도 불구하고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으니까. 2번 갑은 병을 상대로 갑은 병을 대위해서 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하지만 3번 갑이 을을 상대로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지요. 근데 4번 을이 자의로 등기를 넘겨주면 그건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을이. 5번 을이 정한테 팔아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은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죠. 반면에 7번, 8번은 갑이 을과 명의상 약정을 하고요.
신탁자, 수탁자. 매수 자금을 주지요. 그죠? 그래서 수탁자가 매수인으로서 매매 계약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렇게 되죠.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를 이렇게 넘겨줍니다. 약정은 무조건 무효라 그랬고요. 매매와 등기는 무효도 있고 유효도 있다 그랬어요. 이때 이 유무효는요, 병의 선악을 가지고 구별한다 그랬죠. 병이 명의상 약정을 사실 알았다, 계약 당시에. 몰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소유권자도 병이냐, 을이냐로 완전히 나눠진다 그랬어요. 그죠? 요거 구별하시면 돼요. 계약 명의신탁은. 그럼 7번. 갑과 명의상 약정을 맺은 을이 갑이 제공한 돈을 가지고 병소유 부동산을 사서 등기를 마쳤습니다. 1번 명의상 약정은 무조건 무효고요. 2번 병이 몰라요. 여기 보세요. 병이 몰라. 을이 소유권 취득. 3번 갑은 을에게 뭐 할 수 있죠? 돈 돌려달라. 돈 돌려달라. 내가 준 돈 돌려달라 청구해. 등기 내놔라. 이거 안 됩니다. 갑은 을에게 뭐 할 수 있다고요? 돈 내놔. 돈 내놔. 한번 틀렸고요. 4번 병이 계약 당시 몰랐으니까 설령 나중에 알았다 하더라도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병의 선악은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계약 당시 선이었으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5번 을로부터 양수한 정. 늘 말씀드렸어요.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합니다.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합니다. 8번 갑은 을과 을명의로 병부동산을 산 다음에 갑의 요청이 있으면 소유권을 갑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하면서 돈을 2억을 받았고 을은 갑이 제공한 돈을 가지고 선의의 병과 계약을 했다. 그러면 계약명의 신탁이면서 병이 선이라고 돼 있어. 그죠? 1번 을은 갑에게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그죠? 만약에 갑이 취득록세를 냈다면 그것도 을이 돌려줘야 돼요. 을이 반환해야 되는 돈, 갑으로부터 받은 매수자금 플러스 갑이 부담한 취득록세, 그것도 돌려줘야 됩니다. 그 2번. 3번 갑과 을 사이의 명의상 약정을 전제로 갑의 을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갑명의로 가등이 맞춘다. 자, 여기 보세요. 갑은 을에게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도 무효. 그게 한 번. 4번은 여기 보세요. 을이요, 이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갑에게 주기로. 다 무효입니다. 그죠? 얘가 완전한 소유자고요. 갑은 을에게 지가 준 돈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합의로 갑의 지시에 따라 매각을 하고 그 매각 대금을 갑에게 지급하기. 다 무효입니다. 부실법 다 무효입니다. 5번 갑은 을에게 돈 돌려달라 그럴 수 있죠. 여기 보세요. 근데 얘가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데요, 을이 돈을 안 돌려줘요. 갑은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지요. 계약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유치권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치할 수 없지. 4번. 9번 계약 명의 신탁을 했다. 알고 있는 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죠? 악의죠? 그럼 약정 무효, 매매 무효, 등기 무효, 소유권자는 병,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병이 악의인 경우는 이렇게 따로 독립해서 문제 잘 안 내요. 자, 1번 을등기 무효고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무효니까 여기 보세요. 병은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고요. 을은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이 병에게 이전등기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죠. 2번 틀렸고요. 당연히 을이 등기 말소하는 것과 병이 대금 돌려주는 건 동시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병은 등기 말소할 때까지 대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번도 틀렸죠. 4번 을이 정에게 팔아먹으면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고요. 자, 여기 보세요. 을이 정에게 팔아먹으면요, 병은 소유권 상실했죠. 하지만 손해는 없어요. 왜? 돈 받은 게 있잖아요. 병은 등기 돌려받을 때까지 대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얘는 손해가 없고요. 손해는 얘한테 있죠. 그러니까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합니다. 을이 팔아먹음으로써 병이 소유권을 상실하긴 했지만 병은 손해는 없어요. 왜? 받은 매매 대금이 있으니까.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자, 10번은요, 경매입니다. 경매. 매매가 아니라 여기 보세요. 매매가 아니고요. 경매라면요, 병의 선악을 묻지 않고 경매와 등기는 유효합니다. 경매라면. 10번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병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갑이 을과 약정을 맺고 을에게 돈을 줘서 을이 매각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단 1번 계약 명의 신탁이죠. 그 다음 경매라면요, 병의 선악을 묻지 않고 요거는 유효합니다. 물론 명의상 약정은 그냥 무효예요. 무효인데 매매와는 달리 매도인의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경매 등기 유효 이렇게 됩니다. 경매라면. 따라서 이번 병원들에게 말소 청구할 수 없고요. 3번 병이 악의라도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3번이 답이죠. 4번 또 나왔어요. 을이 정한테 팔아먹으면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무조건 취득하는 거고요.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을이 땅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갑에게 주기로 다 뭐라 그랬어요? 무효라 그랬죠. 그게 5번이죠. 을이 땅을 팔아가지고 그 처분 대금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도 다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요렇게. 그래서 명의신탁은 특히 앞에서 봤던 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지금은 계약 명의신탁을 구별하시고, 계약 명의신탁은 다시 매매와 경매를 구별하시고, 매매라면 매도인의 선악을 구별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민트법 3개 출제 가능한 것들만 좀 한번 훑어봤습니다. 문제집 다 끝났어요. 자, 다시 한번 다음 주부터 동형 모의고사 보는데 꼭 학원 오셔서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 풀고 해설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약집 꼭 가져오세요. 문제를 풀면서 요약집 몇 페이지 복습할 것이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요약집 꼭 갖고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주부터 화이팅 하셔야 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